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갈비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속의 탕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시댁에 한 그릇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저를 짠순이라고 놀리시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족이니 도리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의 먼 친척인 사촌 오빠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라고 말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씨, 큰일 났어요. 시댁 식구 5명이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모두 돌아가셨어요. 저는 머리가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냄비 속의 갈비탕은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촌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아침에도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갈비탕 끓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이에요. 사촌 오빠가 울며 말했습니다. 구급차도 오고 경찰도 왔어요. 현장이 아주 참혹하대요. 재수씨, 빨리 이쪽으로 와봐요. 제가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문틀을 붙잡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잔소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전 남편의 지친 모습, 제 간식을 빼서 먹던 시누이의 얼굴이 떠오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급히 엄마에게 전화해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미끄러져 소셜미디어 앱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피드를 2번 내리던 저는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시누이 박미나. 10분 전에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외국어 간판이 있는 광장에 서서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아주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여자는 제 전 남편의 팔짱을 끼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5명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전 남편, 시누이, 그리고 그 낯선 여자와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까지 서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은 이랬습니다. 드디어 도착, 새로운 인생, 시작, 위치 정보는 해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온몸을 감싸던 냉기는 분노의 불길로 변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니 새 여자를 데리고 온 가족이 해외로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피하기 위해 온 가족의 죽음을 위장하다니 저는 휴대폰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냄비 속의 갈비탕은 여전히 김이 나고 있었지만 지금 제 심정은 이 탕을 그들의 얼굴에 끼얹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은 당황하면 안 돼. 먼저 엄마에게 알려야 해. 저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빠르게 걸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시댁이 나를 속였어. 5 식구 모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방금 박미나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 새 여자랑 해외에서 놀고 있대. 엄마는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오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손에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시누이의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해외여행 가고 싶다. 명품 가진 사람들이 부럽다고 올렸던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증거입니다. 엄마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제 휴대폰을 받아 살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화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서두르지 마라. 네,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집 기억나니? 얼마 전에 구청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했잖니. 곧 공고가 나올 거야. 먼저 재개발 공고부터 확인해 보렴.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그제야 낡은 집에 대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것이었고, 엄마는 작년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훗날 이 집을 저에게 물려준다고 공증까지 받아두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가장 최근 공지사항에서 재개발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집이 위치한 구역이 재개발될 것이며 보상 기준은 면적에 따라 계산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경우 보상금을 계산해 보니 무려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래에는 소유권자가 한 달 이내에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상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160억 원. 저는 화면의 숫자를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은 분명히 이 낡은 집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그들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을 전남편 이름으로 몰래 바꾸고 재개발 보상금을 챙겨 해외에서 잘 살아보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들고 오신 서류철을 여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집의 등기권리증과 두 부의 공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집을 공증해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마가 제게 집을 공증해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공증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이 두 공증서에는 모두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찍혀 있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단다. 이 낡은 집은 박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들이 죽은 척 쇼를 해도 보상금은 절대 뺏어가지 못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청 재개발과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 귀속을 확정짓는 거야. 그래야 밤잠 설치는 일이 없지. 저는 공증서를 받아들고 그 위에 붉은 직인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의 분노는 냉정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 돈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들과 끝장을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저 지금 바로 서류 준비해서 내일 아침 일찍 구청에 갈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들이 죽음을 위장했다는 증거를 몇 가지 더 모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촌 오빠와의 통화 녹음, 박미나의 소셜미디어 캡처, 그리고 그들의 출국 항공편 기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항공사에 다니는 내 제자가 있으니 그 아이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정말 해외로 갔는지 확인해보자. 증거가 많을수록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소란을 피워도 우리가 유리하단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사촌 오빠와의 통화 기록을 찾아 방금 전에 통화를 녹음해 저장했습니다. 또 박미나의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들을 모두 하나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제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 남편 가족의 항공편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저는 책상 위의 등기 권리증과 공증서를 보며 더 이상 아까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죽은 척하면 160억 원의 보상금을 가로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정말이지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스러울수록 저는 제 것을 더욱 굳건히 지켜 그들의 계산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증거 수집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시댁의 이모님, 즉 시어머니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은 평소 우리 집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장례를 치렀다면 분명 참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혹시 저희 시어머니 장례식은 치렀는지 여쭤보려고요. 어제 병원에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나서요. 사촌 오빠도 제대로 말을 안 해줘서요. 이모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 무슨 장례식? 내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니? 어제 내 사촌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내 시댁 식구 5이 교통사고로 다 죽었다고 하더라. 장례 치를 돈 좀 보태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지. 어떻게 장례 시간도 말 안 해주고 돈부터 달라고 하나.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니까 우물쭈물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안 보내고 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 저는 속으로 역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친척들 돈부터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저는 일부러 슬픈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 어제 병원에서도 아무도 못 뵙고 장례식장도 못 찾았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돌아가신 게 맞을까요? 이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다. 내 사촌 오빠 말은 믿음이 안 가. 그렇게 큰일이 났는데 장례도 안 치른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네 시어머니 성격에 정말 돌아가셨으면 체면 때문에라도 크게 장례를 치렀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어. 너 조심해야겠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이모님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저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시댁이 장례식마저 거짓으로 꾸몄다는 증거였습니다. 녹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항공사에 다니는 그 제자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사고 났다고 말한 그날 해외로 가는 항공편이 있었는데 탑승객 명단에 박민준, 김영희, 박민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 2개가 더 있었는데 한 명은 이나라, 다른 한 명은 최진호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항공편은 직항이었고 지금쯤 그들은 아직 해외에 있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항공편 번호와 탑승객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엄마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귀국 항공편은 예약했는지 아니면 다른 항공 기록은 없는지 알 수 있을까? 귀국 항공편은 없습니다. 편도 티켓만 구매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이전에 출국 기록이 있는데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다녀온 것이라 정상적인 귀국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출국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항공 기록과 탑승객 명단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특히 편도 티켓과 위조 신분증이라는 정보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정리한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만약을 위해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자. 소유권 확정할 때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해둬야지. 오전 10시가 넘어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추천해준 김 변호사님으로 부동산 분쟁 전문이셨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 공증서, 재개발 공고, 항공기록, 통화녹음,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을 모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김 변호사님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살펴보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수박을 한 조각 더 집었습니다. 마음속의 화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아까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가 정말 사진을 퍼뜨릴까 봐요. 하지만 그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한국에 돌아올 배짱도 없고 실제로 제게 어떻게 할 능력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앉아 테이블 위에 파란색 서류철을 들고 등기권리증과 공증서가 있는 페이지를 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이 공증서에 분명히 적혀 있잖니. 이 집은 내 것이고 보상금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그가 아무리 협박해도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증거도 있고 법의 보호도 받고 있으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좀 있으면 보상금도 나올 텐데 그 돈의 일부로 네가 하고 싶었던 공예일 하고 나머지는 저축해두자.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과 엮일 일 없을 거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이전에 캡처해둔 화면을 꺼내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두길 잘했지. 삭제해도 소용없어. 집에 돌아와 저는 모든 증거를 파란색 서류철에 정리했습니다. 등기권리증, 공증서, 재개발 관련 서류는 별도의 파일에 넣어두고 혹시 내일 필요할지 몰라 여러 부 복사해 두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 돕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내일 분명 순조롭게 소유권 확정될 거야. 그들이 부리는 잔꾀는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 없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 속의 요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은 죽은 척하면 160억 원의 보상금을 가로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이지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소유권을 확정짓고 나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내 손에 있고 법은 내 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계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저는 창밖의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서류 봉투부터 더듬었습니다. 안에는 등기 권리증과 공증서, 재개발 공고 사본, 항공 기록 캡처,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주신 법률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구청에 갈 때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 몸을 뒤척였습니다. 어제 채권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어나 씻고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막 양치를 마치자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보니 엄마는 막 삶은 계란을 비닐팩에 담고 계셨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두유의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깼구나. 엄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손에는 토스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래층 빵집에서 사왔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토스트야. 따뜻한 두유랑 같이 먹으면 속이 든든할 거야. 그래야 구청 가서도 기운이 나지. 저는 엄마를 도와 계란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봉투에 닿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엄마, 공증서랑 항공 기록 다 있죠? 빠진 거 없죠? 걱정 마라. 어제 우리 셋이서 3번이나 확인했잖니. 엄마는 두유를 보온병에 담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할 때 마셔. 식으면 맛없다. 참, 어제 동주민센터 김주임님께 전화드렸는데 오늘 구청에 사람이 많을 수도 있으니 우리더러 일찍 가서 번호표를 뽑으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막 아침을 다 먹고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데 문 밖에서 갑자기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짝이 흔들릴 정도로 거친 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문을 두드리다니. 저는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밖에는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남자는 색이 바랜 짙은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는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두 남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했으며 팔에는 문신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험상궂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덜컥했습니다. 어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시댁의 빚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돌아 엄마에게 눈짓을 한 뒤 문을 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박수진 씨 맞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는 손에 든 종이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나는 당신 시댁의 채권자요. 당신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3년 전에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소. 신우이 등록금 낸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갚지를 않아. 이제 와서 그 사람들 연락도 안 되고 당신이 그 집 며느리니 이 돈은 당신이 갚아야겠소.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채무자란에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3년 전 3월이었습니다. 붉은 인주로 지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 어디에도 제 이름이나 서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용증을 접어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빌린 돈은 그들에게 가서 받으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죠. 차용증에는 그 두 사람 이름만 있네요. 저는 서명도 보증도 서지 않았어요.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도 아닌데 제가 왜 대신 갚아야 하죠? 당신이 그 집 며느리니까. 당신 집에 낡은 집이 있으니까. 남자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튈 뻔했습니다. 뒤에 있던 두 문신남도 앞으로 다가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에 돈 빌릴 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 당신 집의 시내 중심가에 낡은 집이 있어서 설령 자기들이 못 갚아도 집으로 대신 갚으면 된다고. 이제 그 사람들 없어졌으니 이 돈을 당신한테 받지. 누구한테 받겠소? 오늘 안 갚으면 우린 여기서 안 갈 거요. 사람이 없어졌다니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에 저장해둔 신우이의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을 열었습니다. 해외 광장에서 찍은 5명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위치 정보도 해외 모 도시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이득일까요? 남자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란 피우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정보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다시는 두 분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리해둔 시댁의 항공정보, 박미나의 소셜미디어 위치, 정보 캡처, 그리고 사촌 오빠의 연락처를 남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들 3명이 풀이 죽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문을 닫고 문짝에 기대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않았어. 증거로 말하니 문제도 해결하고 불필요한 마찰도 피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당황해서 그들에게 돈을 뜯기거나 싸우다가 오늘 소유권 확정하는 일을 그르쳤을지도 몰라. 안에서는 사촌 오빠가 울면서 시댁 식구 5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재수 씨, 큰일 났어요. 시댁 식구 5명이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모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녹음을 끄고 남자를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들어보셨죠? 이건 그들의 먼 친척 오빠가 건 가짜 전화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친척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목적은 모두가 믿게 만들어서 빚을 피하고 제 딸의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것도 보세요. 엄마는 서류철에서 항공사의 항공기록 캡처 화면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시댁 식구 5명의 이름과 그 낯선 여자 이 나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사촌 오빠가 사고 났다고 말한 바로 그날이었고 목적지는 해외였습니다. 남자는 캡처 화면을 받아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래지고 다시 하얘졌습니다. 마지막에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가씨,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난 줄 알고 급하게 돈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할 줄은 몰랐습니다. 속았다는 걸 아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항공정보, 해외 위치 정보 캡처, 그리고 그 사촌 오빠의 전화번호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빚을 받고 싶으시면 해외 채권 추심 회사를 알아보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거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하지만 만약 또 우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돈도 못 받고 업무 방해죄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이득일까요? 남자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란 피우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정보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다시는 두 분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리해둔 시댁의 항공정보, 박미나의 소셜미디어 위치 정보 캡처, 그리고 사촌 오빠의 연락처를 남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들 3명이 풀이 죽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문을 닫고 문짝에 기대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않았어. 증거로 말하니 문제도 해결하고 불필요한 마찰도 피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당황해서 그들에게 돈을 뜯기거나 싸우다가 오늘 소유권 확정하는 일을 그르쳤을지도 몰라. 저는 책상 위에 보온병을 들어 따뜻한 두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엄마 말씀이 맞아요. 무슨 일이든 당황하지 말고 증거부터 찾아야 해요. 만약 어제 미리 그들이 죽음을 위장했다는 증거를 모아두지 않았다면 오늘 정말 그들에게 발목 잡혔을 거예요. 구청에 제 시간에 못 갔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서류 봉투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자. 우리 지금 바로 구청으로 가자. 일찍 가서 일찍 끝내야 마음이 편하지. 저는 엄마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해가 높이 솟아올라 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김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녀가 우리를 보며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디 일 보러 가시나 봐요? 두 분 표정을 보니 분명 순조롭게 잘 풀릴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내게 5천만 원의 빚을 떠넘기려 하고 160억 원의 보상금까지 가로채려 하다니 정말이지 대단한 계획을 세웠구나. 하지만 그들은 1000번, 10,000번 계산해도 내가 미리 증거를 수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내 엄마가 이렇게 침착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엉뚱한 사람을 찾아올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오늘 나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정짓, 보상금 귀속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들이 해외에서 바보처럼 기다리게 만들어야지.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니 마음이 탁 트였습니다. 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안에 든 공증서와 증거들은 마치 제 든든한 버팀목 같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구청에서 받은 접수증 위에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소유권자 박수진, 재개발 보상금 160억 원. 이 검은색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접수증과 등기권리증, 공증서를 조심스럽게 함께 접어 파란색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구청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접수증만 있으면 한 달 후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막 서류철을 책장 서랍에 넣으려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웅웅거리며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해외 번호가 떴습니다. 끝자리 4개가 어딘가 익숙했지만 어디서 봤는지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먼저 시끄러운 잡음이 들려왔고 이어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쉬어 있었고 일부러 험악하게 꾸며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수진, 너 구청에 갔었어? 전 남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잡음 때문에 그의 말투가 더 거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 알아봤어. 그 낡은 집, 재개발 보상금이 160억 원이라고. 난 그깟 공증서 따위 신경 안 써. 넌 내 전처니까 그 돈의 절반은 내 거야. 당장 80억 원을 내 해외 계좌로 보내.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녁바람이 얼굴에 불어오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에 하나둘 켜지는 가로등을 보며 일부러 의아한 척 말했습니다. 당신 교통사고로 죽었다면서요?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보상금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남겨주신 거고 엄마가 다시 나한테 공증해 준 거예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무슨 자격으로 절반을 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전 남편은 전화기 너머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상속이든 뭐든 난 상관없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넌 우리 집 사람이야. 그 낡은 집이 내 것이라 해도 절반은 내게 나눠줘야 해. 만약 돈을 안 보내면 네가 예전에 나한테 보냈던 사진이랑 우리 대화 기록 전부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야. 내 회사 동료들, 집안 친척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게 만들어주지. 내 상사한테 이메일도 보낼 거야. 내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그래서 널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들 거야. 저는 속으로 덜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전 사진은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찍어보냈던 몇 장의
일상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보냈는데 그가 이제 와서 그것으로 저를 협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남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사람이 없어지긴요. 지난주 수요일에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갔는데 낯선 여자까지 데리고 갔어요. 소셜미디어에 위치, 정보랑 사진까지 다 올렸다고요. 이게 사람이 없어진 건가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죽은 척해서 빚도 피하고 저를 대신 빚쟁이로 만들려던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해외라고? 위치 정보까지 있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이 5천만 원 내 아들 장가 보내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거 못 받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랑 이혼하자고 할 텐데. 그때 엄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전에 정리해둔 증거 서류철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음 기능을 켜셨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아무도 당신을 못 잡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당신이 죽음을 위장했다는 증거랑 위조 신분증으로 출국한 기록을 가지고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에 신고하면 당신이 계속 해외에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의 잡음이 갑자기 더 커졌고 이어 전 남편의 격분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정말 좋게 말할 때 들어. 나 여기 해외에서 조폭들 알아. 그 사람들이 너 손봐줄 수 있다고. 내가 너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믿어져? 알아서 처신 잘해. 당장 돈 보내.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조폭?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우리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정말 조폭을 안다면 어떻게 5천만 원 빚도 못 갚아서 죽은 척하며 빚을 피했대요? 보아하니 해외에서도 잘 안 풀려서 나를 협박해서 돈 좀 뜯어내려는 것 같은데요. 알려주죠. 나 지금 우리 통화 녹음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사진이나 이메일을 보낸다면 나는 이 녹음 파일이랑 당신이 죽음을 위장한 항공 기록,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당신을 공갈 협박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경찰들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당신을 주시하게 될걸요. 알아서 잘 생각해봐요.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전 남편의 격분한 욕설이 들려오더니 탁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에 통화 종료라는 글자를 보며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의 통화 기록과 낯선 해외 번호 캡처 화면을 모두 증거 서류철에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가 저를 협박했다는 증거였고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전화인데 얼굴이 그렇게 빨개졌어. 엄마가 썰어놓은 수박 한 접시를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안에서는 사촌 오빠가 울면서 시댁 식구 5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재수 씨, 큰일 났어요. 시댁 식구 5명이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모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녹음을 끄고 남자를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들어보셨죠? 이건 그들의 먼 친척 오빠가 건 가짜 전화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친척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목적은 모두가 믿게 만들어서 빚을 피하고 제 딸의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것도 보세요. 엄마는 서류철에서 항공사의 항공기록 캡처 화면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시댁 식구 5명의 이름과 그 낯선 여자 이 나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사촌 오빠가 사고 났다고 말한 바로 그날이었고 목적지는 해외였습니다. 그게 더 이득일까요? 남자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란 피우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정보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다시는 두 분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리해둔 시댁의 항공정보, 박미나의 소셜미디어 위치 정보 캡처,
그리고 사촌 오빠의 연락처를 남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들 3명이 풀이 죽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문을 닫고 문짝에 기대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겁먹지도 않았어. 증거로 말하니 문제도 해결하고 불필요한 마찰도 피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당황해서 그들에게 돈을 뜯기거나 싸우다가 오늘 소유권 확정하는 일을 그르쳤을지도 몰라. 저는 엄마 손에 들린 공증서를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니었다면, 처음에 제가 소유권 공증을 받도록 고집하지 않았다면, 만약 엄마가 제가 시댁의 죽음 위장을 발견했을 때 침착하게 먼저 소유권을 확정짓고 증거를 수집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전 남편의 협박에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보상금을 그들에게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증거 서류철에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공증서, 구청 접수증, 항공기록, 채권자의 차용증, 전 남편의 통화 녹음, 그리고 신우이의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책장 가장 안쪽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무리 협박하고 시댁이 무슨 수작을 부려도 저는 제 것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160억 원의 보상금은 제가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것이고 저와 엄마의 안전장치입니다. 누구도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치익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엄마가 계란 프라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부엌 문으로 다가가 보니 엄마는 막 부친 계란을 접시에 담고 계셨습니다. 옆 작은 냄비에서는 우유가 데워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버터와 우유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깼구나. 어서 씻고 와. 아침 먹고 김 변호사님께 갔다가 구청에 들러서 어제 미처 못 낸 신분 서류도 제출하자. 엄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계셨고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작은 빵도 2개 구우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크랜베리 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빨리 씻고 와서 식탁에 앉아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크랜베리의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는 우유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어제 김 변호사님이랑 약속했어. 9시에 사무실에서 뵙기로. 우리는 8시 반에 출발하면 되니까 시간은 충분해. 이난이 아침을 다 먹고 저는 전 남편의 통화 녹음, 해외 번호 캡처 화면, 그리고 전에 정리해둔 증거 서류철을 모두 가방에 챙겼습니다. 엄마는 구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 즉 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엄마가 외할아버지의 딸임을 증명하여 상속관계가 유효함을 보이는 엄마의 신분증 사본을 챙기셨습니다. 8시 반에 우리는 정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은행잎이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자 몇 장의 잎이 땅 위로 흩날렸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비쳐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서 걸으시며 천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안에는 보온병과 휴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구청장 주임님께 전화드렸는데 우리 서류는 거의 다 됐다고 하시더라. 오늘 신분 서류만 추가로 내면 소유권 확정 절차가 다 끝난다고. 한 달 후에 바로 돈 받으러 가면 된대. 2번 갈 필요 없다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해 주셔서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우리는 택시를 잡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의 소셜미디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또 게시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에는 쇼핑백 2개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준 선물, 고마워, 행복해라는 글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이 게시물도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지금 행복할수록
나중에는 더 처참하게 무너지겠지. 박수진 씨, 증거가 아주 완벽합니다. 우선 등기관리증과 공증서는 낡은 집이 당신의 합법적인 재산임을 증명하므로 재개발 보상금은 당연히 당신의 것입니다. 둘째로 항공기록과 소셜미디어 캡처는 박민준 씨 가족이 죽음을 위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므로 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준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설령 그가 돌아와서 소란을 피운다 해도 정상적인 절차로는 재산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일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할 때 이 증거들 사본을 함께 가져가세요. 담당자가 보면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당신에게 소유권을 확정해 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거리에 막 도착했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우이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업데이트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위치 정보가 태그되었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엄마의 제자가 말했던 박민준이 불법 체류자이고 예전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일했으며 이번 출국에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폭로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요. 저는 일부러 말투를 느리게 하며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다 평범한 일상 사진이에요. 노출이 심한 것도 아니고 저속한 것도 아니죠. 내 동료나 친척들이 봐도 뭐 어쩌겠어요?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합법적인 신분도 없는 불법 체류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출국해서 나를 원격으로 협박하고 있잖아요. 정말 배짱이 있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나한테 보상금을 달라고 해보시죠. 경찰이 당신을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는 보상금의 합법적인 상속 절차, 전 남편이 저를 협박한 사실, 그리고 전 남편의 불법 체류자 신분 상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직인을 찍고 우리에게 성명서 3부를 주셨습니다. 한 부는 우리가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관련자들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우리는 바로 구청으로 갔습니다. 구청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장주임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추가 신분 서류를 건네자 그는 꼼꼼히 살펴보고 컴퓨터로 정보를 확인한 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류가 다 갖춰졌네요. 소유권 확정 절차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최종 확인서인데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 이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계좌 이체나 수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재개발 보상금 160억 원, 소유권자 박수진, 이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구청의 직인과 장주임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인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닿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이 160억 원의 보상금은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시댁은 더 이상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장주임님은 확인서를 우리에게 한 부 주고 자신도 한 부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도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시다니.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당황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가족이 돌아와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이 확인서와 증거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님, 저와 엄마는 연신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니 이미 정오 12시가 넘었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우리 소유권 확정 성공한 거 축하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꿀을 먹은 것처럼 달콤했습니다. 시댁이 해외에서 아직도 보상금을 나눠받기를 기다리고 내가 순순히 돈을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1000번, 10,000번 계산해도 내가 미리 소유권을 확정지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수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협박이 내게 전혀 통하지 않을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이제 보상금은 내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고깃집 방에 앉아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시댁일로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 나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고 보상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나처럼 시댁의 계략에 시달리는 다른 여성들을 도와 그들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소유권 확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5일이 지났고 제 생활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파트 단지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집에서 증거 서류처를 정리했습니다. 이전에 수집한 항공 기록, 통화 녹음,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 증거 아래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후에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거나 집에서 김 변호사님이 추천해준 법률 서적을 읽으며 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시 정각에 우리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막 타놓은 차 한 잔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저는 전 남편의 통화 녹음과 해외번호 캡처 화면을 김 변호사님께 건네고 어제의 통화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녹음을 듣고 나서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이미 공갈 협박에 해당합니다. 비록 원격으로 한 협박이지만 녹음과 캡처 화면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법률 성명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합법적인 귀속과 그가 당신을 협박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가 또 연락하거나 정말로 당신의 사진을 폭로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성명서와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 가장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과 목걸이를 들고 외국어로 된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었고 옆에는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고 전 남편 손에는 장미 꽃다발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글에는 아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해외 생활이 편해. 갖고 싶은 건 뭐든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곧 철거될 낡은 집 하나 지키면서 진짜 부자라도 된 줄 아는 것과는 다르지. 안 그래, AT, 박수진. 마지막에 제 이름을 태그한 것이 가시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아직 모를 것입니다. 그곳 철거될 낡은 집이 이미 제 명의로 소유권이 확정되었고 160억 원의 보상금은 그녀 옆에 전 남편과 단 한 푼의 관계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지금 자랑하는 이 명품들은 아마 전 남편이 빌린 돈으로 사줬거나 혹은 위조 신분으로 사기를 쳐서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이 세 장의 사진과 글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심지어 댓글창에 신우이가 새언니 정말 예뻐요. 오빠가 정말 잘해주네요. 라고 단 댓글까지 함께 캡처했습니다. 막 저장을 마치자 엄마가 부엌에서 씻은 포도 한 접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또 증거 정리하고 있니? 힘들지. 포도 좀 먹고 쉬렴. 저는 엄마가 주신 포도를 받아들고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소셜미디어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 나라가 올린 건데 저한테 도발하는 거예요. 제가 낡은 집 지키면서 부자인 척한다고. 엄마는 휴대폰을 들어 자세히 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표정이 풀리시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도 참 어리석구나. 박민준에게 완전히 속아서 놀아나고 있네. 분명 박민준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도 모르고 보상금이 이미 내 명의로 확정되었다는 것도 모를 거야. 아직도 박민준이 정말 돈을 받을 수 있어서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저 에르메스 가방 좀 봐. 내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최소 1억 원은 하더라.
박민주는 5천만 원 빚도 못 갚는 주제에 어디서 저렇게 비싼 가방 살 돈이 났겠어. 분명 빌렸거나 아니면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구했을 거야. 저는 포도 한 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박민준이 정말 돈이 있었으면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하지도 않았겠죠. 이 나라가 지금 우쭐댈수록 나중에 진실을 알았을 때 더 비참해질 거예요. 저는 이미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이전 증거들과 함께요. 나중에 그녀가 또 도발하거나 시댁이 돌아와서 소란을 피우면 이것들이 그들의 얼굴을 때릴 좋은 증거가 될 거예요. 엄마는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고 제 옆에 앉아 바닥에 놓인 증거 서류철을 넘겨보셨습니다. 손가락이 구청 확인서에서 멈췄습니다. 네가 잘했다. 증거 하나 더 남겨두면 그만큼 더 든든한 법이야. 이 확인서에 적힌 것 좀 봐. 소유권자 박수진, 이해 없음. 이 한마디가 있으니 그들이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내 돈은 뺏어가지 못해. 이 나라가 지금 너를 도발하는 건 그저 내 앞에서 자랑하고 너를 화나게 만들고 싶어서일 뿐이야. 네가 침착할수록 그녀는 더 괴로워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 나라의 캡처 화면을 출력해서 증거 서류철에 풀로 붙였습니다. 전 남편의 협박 녹음이 있는 페이지, 바로 뒤에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한 줄의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나라, 박민준의 새 여자, 상황을 모름, 박민준의 불법 체류자 신분 및 보상금 귀속 사실을 모름, 20xx년 x월 x일 소셜미디어로 도발함. 다 쓰고 나서 저는 서류철을 덮어 책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 서류철을 볼 때마다 저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지지가 있고 법의 보호가 있고 그리고 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아파트 입구 택배 보관소에서 소포를 하나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법률 성명서 4본이었습니다. 총 10부였고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2부를 각각 회사 상사분과 주민센터 김 주임님께 보냈습니다. 미리 알려두어서 이 나라나 전 남편이 정말 무슨 짓을 했을 때 그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머지 8부는 증거 서류철에 넣어두고 나중에 친척들이 물어보면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에 박민준 그들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신분도 없고 돈도 없을 텐데 이 나라가 진실을 알면 분명 박민준과 싸울 거야. 그러면 그들이 몰래 한국에 돌아와서 보상금을 빼앗으려 할지도 몰라. 너 앞으로 밖에 나갈 때 조심하고 만약 그들을 보게 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렴. 저는 반찬을 한 입 먹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이미 집 현관문 자물쇠도 바꿨고 문 앞에는 CCTV도 설치했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돌아온다면 CCTV에 찍힐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도 말씀드려서 낯선 얼굴, 특히 박민준과 닮은 사람을 보면 주의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네가 참 생각이 깊구나. 지금 우리가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면 그들이 돌아와도 큰 소동은 피우지 못할 거야. 밥을 먹고 저는 베란다 흔들의자에 앉아 아래층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마치 별처럼 거리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만져보았습니다. 안에는 이 나라의 도발 캡처 화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평온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분명 또 무슨 짓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든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증거와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게 속한 160억 원의 보상금을 지키고 그들이 자신의 계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소유권 확정에 성공한 지 열흘째 되던 날, 구청에서 보상금 수령 계좌 정보를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후 수령할 때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수령 안내문에 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전 10시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이 사람이 적어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가기 전에 저는 가방 속의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구청 확인서, 은행카드, 그리고 그 파란색 증거 서류철. 지난번 이 나라의 도발 이후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그 서류철을 들고 다녔습니다. 만약 돌발 상황이 생기면 증거를 바로 꺼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같이 가려고 하셨지만 피곤하실까봐 저 혼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길에서 조심하고 만약 의심스러운 사람을 보면 차에서 내리지 말고 바로 전화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은 낡은 사무실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막 계단을 올라서는데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날카로운 톤은 듣자마자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덜컥하며 걸음을 늦추고 조용히 사무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틈이 조금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창구에 엎드려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박민준 엄마인데요. 전에 그 낡은 집 가족이거든요. 재개발 보상금 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왔는데 왜 아직 돈 받으라는 연락이 없죠? 직원은 그녀를 쳐다보며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낡은 집의 소유권자는 박수진 씨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수령 정보도 그분이 확인하셔야 하고 어머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전에 소유권 확정 때 공시도 했는데 못 보셨나요? 공시요? 우리는 해외에 있어서 못 봤는데요. 옆에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도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까지 껴서 얼굴 절반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여자를 잡고 있었는데 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얼굴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으며 눈은 사무실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도 뒤따라 있었는데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안에는 생수 몇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자 급히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엄마 말씀이 맞았구나. 그들이 몰래 한국에 돌아와서 나 모르게 구청에 와서 정보를 바꾸려 하다니. 정말이지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먼저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입구에 시어머니 일행과 닮은 사람이 있는지 주의해달라고요. 전에 CCTV 설치할 때 제가 그들의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기능을 켜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던 시어머니랑 전 남편 아니세요? 어떻게 해외에서 돌아오셨어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고 몸이 굳더니 회익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스크가 살짝 내려가 당황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마스크를 다시 올리고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박수진,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보상금 소식 좀 물어보려고. 볼 일이요? 소유권 바꾸는 볼일 말인가요? 저는 창구 앞으로 걸어가 신분증과 구청 확인서를 책상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담당자님, 이게 제 확인서입니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죠. 소유권자는 저, 박수진이고 이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전에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하고 새 여자를 데리고 해외로 도망친 사기꾼들입니다. 이번에 돌아온 건 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소유권 정보를 몰래 바꾸려는 속셈이에요. 직원은 확인서를 들어 살펴보고 다시 시어머니 일행을 쳐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외에 계셨다면서요? 어떻게 갑자기 돌아오셨죠? 게다가 소유권자 가족인 척 사칭까지 하시고 이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다급해져서
손을 뻗어 제 책상 위에 확인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를 거두어 증거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증거를 뺏으려고. 내가 말해주지. 나는 이미 당신들이 죽음을 위장한 항공 기록,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을 다 저장해뒀어. 당신이 원격으로 나를 협박한 녹음도 있고, 당신들 몰래 귀국할 때도 위조 신분증 썼지? 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 신원 조회해달라고 할 거야. 신고하지 마. 신고하지 마. 시어머니가 서둘러 전 남편을 말렸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어보러 온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우리 바로 갈게. 바로 갈게. 이나라는 옆에 서서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전 남편의 팔을 잡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죽음을 위장했다니? 위조 신분증이라니? 보상금이 당신 거라고 했잖아요. 전 남편은 그녀를 무시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죠.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경찰이죠. 제가 지금 구청에 있는데 위조 신분증으로 출국하고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한 사람 3명을 만났어요. 그들이 제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소유권 정보도 몰래 바꾸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문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시려거든. 경찰 오면 그때 얘기하고 가세요. 몰래 귀국하면 소유권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나 본데. 알려주죠. 저는 아파트에 CCTV 설치했고 어제 당신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다 찍혔어요. 나는 당신들이 돌아온 거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저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저한테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서류철에서 채권자의 차용증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남한테 빚진 5천만 원, 나한테 대신 갚으라고 했죠. 이게 저한테 잘해준 건가요? 당신들이 죽은 척하며 빚 피하고 내 160억 원 보상금을 가로채려 했죠. 이게 저한테 잘해준 건가요? 이나라 씨, 당신 옆에 있는 박민준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불법 체류자 맞는지, 위조 신분증으로 출국한 거 맞는지. 그가 당신한테 말한 보상금은 애초에 그의 것이 아니에요. 제 거라고요. 이나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 정말 불법 체류자예요? 나를 속인 거예요?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나라는 화가 나서 눈가가 붉어졌고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증거 서류철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안에 있는 항공기록,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 통화 녹음, 차용증 사진, 그리고 CCTV에 찍힌 그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영상까지 하나하나 가리키며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다 보고 나서 시어머니 일행에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하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오래전에 해외에서 불법으로 일했고 합법적인 귀국 기록이 없습니다. 이번 출국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미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망 정보를 위조하여 빚을 피하고 돈을 편취려 한 것, 지금 소유권을 변조하려 한 것,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기록하고 추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사를 받는다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의 팔을 잡고 울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한순간 어리석었어요. 제발 저희를 잡지 말아주세요. 저희 바로 해외로 돌아갈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해외로 돌아가고 말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원 정보는 이미 등록되었고 앞으로 국내든 해외든 불법 기록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자세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이 시어머니, 전 남편,
신우이, 그리고 이나라를 데리고 갈 때 이나라는 아직도 경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불법 체류자인지 몰랐어요. 그들이 죽은 척한 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에게 속았어요. 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 직원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정말 침착하시네요. 증거를 가져오셔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오늘 정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저희가 앞으로 그들을 주시하고 만약 또 오면 바로 당신과 경찰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책상 위에 은행 카드를 들고 직원과 함께 수령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구청을 나서자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됐다. 이제 그들이 다시는 보상금을 탐내지 못하겠구나. 경찰의 기록이 남았으니 무슨 수작을 부릴 기회도 없을 거야. 얼른 돌아오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해놨어.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방금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이나라의 뒤늦은 깨달음의 표정을 떠올리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1000번, 10,000번 계산해도 내가 증거를 들고 나타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경찰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몰래 귀국해서 소유권을 바꾸려다가 경찰에 기록이 남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에 불법 기록까지 추가되었으니 국내든 해외든 발붙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합법적인 재개발 확인서가 있고 증거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더 이상 그들의 계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160억 원 보상금은 안전하게 제 계좌로 들어올 것이고 저와 엄마의 새로운 삶은 순조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만드신 돼지갈비찜이 막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고기,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증거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 앉아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서 녹는 듯한 부드러운 식감에 긴장이 탁 풀렸습니다. 아까 구청에서의 긴장감이 이 고기 한 점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경찰은 뭐라고 해? 엄마는 제게 밥 한 그릇을 퍼주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잡혀가는 거야? 저는 고기를 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일단 조서부터 작성하고 기록을 남겨둔대요. 그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출국하고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한 일은 해외 경찰과 공조해야 해서 당장은 구속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원 정보가 이미 감시 대상에 올라서 국내든 해외든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바로 조회가 될 거래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의 기록이 남았으니 우리도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지. 전에 그들이 죽은 척 했을 때 친척들은 진짜인 줄 알고 장례비 보태주려던 사람들도 있었잖아. 이제 모두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서 나중에 또 친척들 돈을 뜯어내지 못하게 해야 해. 저는 엄마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밥그릇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받아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이 단톡방은 작년 설에 이모가 만드신 것으로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엄마 쪽과 아빠 쪽에 가까운 친척들이었고 평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단톡방에 알리곤 했습니다. 전해 시댁 교통사고 소식은 단톡방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이제 이 기회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삼촌, 이모, 고모, 그리고 형, 누나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에 제 시댁 식구 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죽은 척하며 새며느리를 데리고 해외로 빚을 피해 도망갔고 제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집에 재개발 보상금 160억 원을 가로채려 했어요. 오늘 그들이 몰래 귀국해서 구청에 소유권 정보를 바꾸러 갔다가 저한테 들켜서 경찰에 신고되어
기록이 남았어요. 이제 증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모가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지? 나 전에 내 엄마한테 장례비 보태주자고 했는데 안 보태주길 정말 다행이다. 셋째, 삼촌이 이어서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말도 안 돼. 죽은 척하며 비피하고 돈까지 가로채려 하다니. 그 집안 사람들 정말 양심도 없구나. 수진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친척들이 있으니 그들이 너를 함부로 못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증거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댁의 항공기록 캡처 화면을 올리고 지난주 수요일 해외 출국, 사고 당일이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위치 정보가 태그된 단체 사진과 이 나라가 명품을 자랑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중 새 여자 동반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 남편이 원격으로 저를 협박한 녹음 파일 일부를 올리고 80억 원 보상금 요구, 사진 폭로 협박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구청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몰래 녹화해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몰래 귀국해 소유권 변경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됨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단톡방의 비난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의 사촌 동생인 작은 이모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침착하다. 나라면 벌써 당황했을 텐데 네가 증거를 남겨두고 경찰에 신고해서 정말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정말 그들에게 속을 뻔했어. 아빠의 사촌형인 큰아버지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보상금은 네 외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겨주신 거야.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어. 만약 그들이 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친구 몇 명 데리고 가서 지켜줄게. 바로 그때 단톡방에 갑자기 낯선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더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박수진 말만 듣지 마세요. 우리 엄마랑 오빠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한순간 어리석었던 거예요. 보상금은 원래 우리 오빠 목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프로필 사진을 보자마자 신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제 카카오톡 친구였는데 언제 가족 단톡방에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단톡방에서 시댁을 변호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답장하기도 전에 이모가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한순간 어리석었다고? 죽은 척하며 비피하고 돈 가로채는 게 한순간 어리석은 짓이야? 그 보상금은 수진이 외할아버지가 공증까지 해서 물려주신 거야. 법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네,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셋째, 삼촌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놓고 아직도 변명을 낯짝이 있냐? 오늘 수진이가 발견하지 못했으면 너희가 소유권 바꿔치기 했겠지. 앞으로 우리 친척들 앞에 얼굴 들 생각 마라. 신우이는 할 말을 잃었는지 몇 분 후 그 낯선 프로필 사진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시킨 것 같았습니다. 더 있어봤자 욕만 먹을 테니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 친척들은 모두 단톡방에서 앞으로 저를 도와 시댁을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파트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하면 바로 제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제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들 사진 나한테 보내줘. 내가 아파트 입구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 매일 오가는 사람이 많거든. 내가 너 대신 지켜볼게. 만약 그들이 오면 내가 바로 너한테 전화할게. 작은 이모도 제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그들에게 말해뒀어. 그 가족을 좀 더 주시해달라고. 만약 그들이 무슨 일을 처리하려 하면 바로 조치할 거야. 저는 친척들에게 하나하나 답장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아주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저를 지지해주니 순간적으로 힘이 솟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엄마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이렇게 저를 지지해 줄 줄 몰랐어요.
방금 이모는 저 대신 아파트 입구를 지켜봐 주신다고 하고 작은 이모는 경찰 친구들한테까지 말해줬대요. 엄마도 웃으며 제게 돼지갈비찜 한 점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우리 집 친척들은 모두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누가 옳고 그른지 알거든. 그들이 너를 돕는 건 네가 내 딸이라서뿐만 아니라 시댁의 파렴치한 짓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이기도 해. 앞으로 이 친척들이 도와주면 우리는 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어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따뜻했고 테이블 위에 증거 서류철에 비쳐 파란색 표지가 유난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지지가 있고 친척들의 도움이 있고 그리고 법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시댁이 무슨 수작을 부려도 제 160억 원 보상금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가족 단톡방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친척들이 시댁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도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댁이 죽음을 위장한 이후로 가장 편안하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보상금은 안전하게 제 계좌로 들어올 것이고 저와 엄마의 새로운 삶도 순조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친척들이 저를 지지하겠다고 나선 다음 날 오전 김 변호사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박수진 씨, 저희가 이전에 박민준 씨 가족이 죽음을 위장하기 전에 예금 3천만 원을 해외 계좌로 몰래 이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지금 그들이 경찰에 기록이 남아 신원 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마침 법원에 이 돈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인 신분도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은 그들의 주된 생활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돈을 동결시키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끊어서 해외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소유권 확정과 죽음 위장, 증거 수집에만 집중하느라 이 이체 기록은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마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 그들의 돈줄을 끊어버리면 해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우리가 손쓸 필요도 없이 알아서 무너질 거야. 김 변호사님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증거 서류처를 뒤져 전에 은행에서 받은 이체 기록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은행 카드에서 죽음을 위장하기 사흘 전에 2번에 걸쳐 해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최진호. 전에 항공 기록에 있던 그 낯선 남자였습니다. 아마 그들의 해외 공범이거나 혹은 이 나라의 친척일 것입니다. 저는 이체 기록을 두부 복사하고 항공 기록, 경찰 기록 증명서, 그리고 박민준의 불법 체류자 신분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바로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산보전 신청서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를 받아들고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자료가 아주 완벽합니다. 이체 기록은 자금의 흐름을 증명하고 경찰 기록 증명서는 그들에게 위법 혐의가 있음을 보여주며 불법 체류자 신분 자료는 그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동결 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보들을 신청서에 추가해서 오후에 바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타자 속도가 아주 빨랐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신청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출력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박수진, 피신청인 박민준, 김영희, 박민아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고 신청사항은 피신청인이 해외 계좌로 이체한 예금 3천만 원을 동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과 이유는
피신청인이 사망 정보를 위조하고 재산을 이전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신청인의 합법적인 재개발 보상금을 침해하려 했으며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해외 체류 신분이 없어 해당 예금이 그들의 주된 생활 자금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뒤에는 자료 목록까지 첨부되어 있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자 김 변호사님은 신청서에 변호사 사무실에 직인을 찍고 우리를 위해 사본 한 세트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법원에는 원본을 보관용으로 제출하고 사본은 담당자가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1시에 법원 민원실에 가서 제출합시다. 그 시간이 사람이 적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후 1시 우리는 정시에 법원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고 우리는 2분 정도 줄을 서서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자는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신청서와 자료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해외 계좌 정보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것이 확실한가요? 은행의 이체, 증빙 자료가 있나요? 확실합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 직인이 찍힌 이체 증빙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제공한 공식 이체 기록입니다. 수취인 최진호는 피신청인과 함께 출국한 사람이며 친족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피신청인의 항공 기록이 있어서 그들이 최진호와 함께 출국했다는 것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경찰의 기록 증명서를 다시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에 문제가 없네요. 재산 보전, 신청 요건에 부합합니다. 저희가 사명업일 이내에 결정서를 발부하고 국제사법공조 채널을 통해 해외은행에 해당 계좌를 동결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동결 기간은 6개월이며 만기가 되어 연장이 필요하면 일주일 전에 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 접수 통지서를 출력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접수 통지서입니다. 사명업일 후에 결정서를 받으러 오시거나 주소를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에는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법원에서 나오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잘됐다. 그들의 돈줄을 끊었으니 해외에서 분명 버티지 못할 거야. 3천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생활비일지도 몰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에 명품 자랑을 했는데 돈이 없어지면 분명 박민준과 함께 고생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역시나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의 먼 친척 사촌 오빠에게 들었다며 이 나라가 해외에서 박민준과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어 돈이 없어지자 박민준이 명품을 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나라에게 불법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답니다. 이 나라는 싫다며 박민준과 대판 싸우고 그와 헤어져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답니다. 사촌 오빠는 어떻게 알았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그에게 전화해서 돈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나라가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했대.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사촌 오빠는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욕했대. 파렴치하다고, 돈 없는 게 당연하다고. 이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이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엄마는 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봐라, 우리가 손도 안 댔는데 자기들끼리 무너지고 있잖니. 이 나라가 정말 돌아오면 어쩌면 우리를 도와 증인이 되어줄지도 몰라. 박민준이 위조 신분증으로 죽음을 위장했다고 증언해 줄 수도 있지. 사흘 후 우리는 법원에 가서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결정서에는 피신청인 박민준, 김영희, 박민아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 예금 3천만 원의 동결을 허가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고 동결 기간은 XXXX년 X월 X일부터 XXXX년 X월 X일까지였습니다. 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어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결정서를 증거 서류철에 넣고 이전 자료들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서류철 가득한 증거와 법률 문서를 보니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저녁에 저와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마침 국경을 넘나드는 재산 이전 행위를 단속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라. 요즘 법이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어.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으면 피할 수 없어. 우리가 동결한 3천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의 헛된 꿈을 꺾고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준 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들어 이 나라의 소셜미디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흘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명품 살 돈이 없어서 자랑할 기분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그 돈의 일부로 여성 재산권 보호 공익 모임을 만들 것이다. 나처럼 고통받는 더 많은 여성들을 도와 그들이 계략에 휘말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거를 잘 수집하고 법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면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제 시댁은 경제적 기반을 잃었고 이 나라는 헤어지자고 난리니 해외에서도 버티기 힘들고 한국에 돌아오자니 경찰에 잡힐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정말이지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법원의 동결 결정서와 구청의 보상금 수령 확인서가 있습니다. 한 달 후면 16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밝기만 합니다. 소유권 확정에 성공한 지 세 번째 주, 이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보상금을 지켜낸 것을 축하하고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미리 2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방을 예약하고 주방에 특별히 부탁하여 제가 좋아하는 탕수어와 돼지갈비찜을 만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좋아하는 좁쌀죽까지 한 솥 가득 끓여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셋째, 삼촌은 사촌 오빠와 언니를 데리고 왔고 작은 이모는 막 사온 과일을 들고 왔으며 큰아버지는 오래 소장해 온 좋은 술까지 한 병 들고 왔습니다. 방 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둘러싸고 구청이를 물었고 이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하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그 집안에 속았을 텐데 너는 이렇게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의 기록까지 남기다니 정말 장하다. 저는 웃으며 친척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막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으려는데 방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 놀라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전남편, 시누이, 그리고 이나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색이 바랜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남편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모두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뒤에 숨어 낡은 비닐봉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나라는 옷차림은 그나마 단정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모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왔어요? 경찰의 기록까지 남았다면서 아직도 돌아다닐 용기가 있네요? 시어머니는 이모를 무시하고 제 앞으로 달려와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전에 정신이 나갔었어.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하려 하고 네, 보상금을 탐내서는 안 됐는데 우리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좀 봐. 해외에서는 밥도 못 먹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이 나라는 매일 민준이랑 싸우고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보상금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니? 단 10억 원이라도 좋으니 우리 좀 살게 해다오. 전 남편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전에 잘못했어. 너를 협박하고 속여서는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다시는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이나라는 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저도 박민준에게 속았어요. 그가 불법 체류자인지도 죽은 척한 것도 몰랐어요. 만약 돈을 좀 나눠주신다면 저는 그와 헤어지고 다시는 그와 엮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파란색 증거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펼쳤습니다. 모두 보세요. 이것이 그들이 죽음을 위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해외로 간 항공 기록인데 여기 5명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이나라와 그 공범 최진호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은 신우이가 해외에서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입니다. 위치 정보가 태그된 단체 사진과 이나라가 명품을 자랑하는 내용이죠. 그때 해외에서 얼마나 잘 지냈는지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군요. 이것은 전 남편이 원격으로 저를 협박한 녹음입니다. 제 사진을 폭로해서 저를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겠다고 했죠. 이것은 법원의 동결 결정서입니다. 그들이 해외로 빼돌린 3천만 원이 동결되자 돈이 없어져서 저한테 돌아와 애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의 기록 증명서입니다. 그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출국하고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한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싸서 증거를 돌려보았습니다. 이모는 항공 기록을 보더니 화가 나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당신들 정말 파렴치하구나. 해외에서 여행하며 명품 자랑하더니 돌아와서는 불쌍한 척하며 보상금을 달라고.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수진아, 저 사람들 상대하지 마. 당장 내보내. 셋째, 삼촌은 녹음기를 들어 전 남편의 협박 내용을 듣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너 그래도 남자냐? 여자 사진으로 협박이나 하고 죽은 척하며 빚이나 피하고 창피하지도 않냐? 그 보상금은 수진이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너희랑은 아무 상관없어. 당장 꺼져. 여기서 눈에 띄지 말고. 신우이는 친척들이 모두 자신들을 비난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해외에서는 밥도 못 먹고 계좌는 동결되고 이나라는 오빠랑 싸우고 그래서 수진이한테 돌아와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신우이를 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처음 죽음을 위장했을 때 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안 했죠. 당신들이 새 여자를 데리고 해외에서 여행할 때 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안 했죠. 당신들이 나를 협박하며 보상금을 달라고 할 때 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안 했죠. 이제 와서 돈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다고요? 진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했어야죠. 이나라는 모두의 손에 들린 증거를 보고 다시 전 남편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전 남편의 옷깃을 잡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네가 나를 속였어. 네가 보상금 있다고 했잖아. 합법적인 신분이라고 했잖아. 알고 보니 너는 불법 체류자에 위조 신분증으로 출국하고 3천만 원마저 동결됐잖아. 내가 너랑 함께한 시간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 남편은 이나라를 밀치려 했지만 이나라는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말리려다가 실수로 밀려 넘어져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우리 이미 충분히 비참하잖아.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없어요? 이 사람들 좀 내쫓아 주세요. 우리 식사 방해하지 말고요. 식당 경비원이 곧바로 달려와 아직도 싸우고 있는 전 남편과 이나라를 붙잡고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일으켜 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부탁이다. 돈 좀 줘.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게. 저는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다가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모는 제게 탕수어 한 점을 얹어 주었습니다. 수진아,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생선 먹고 마음 좀 진정시켜. 저는 생선을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가득한 친척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고 다시 테이블 위에 증거 서류처를 보니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이 가족 모임은 원래 제 소유권 확정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시댁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친척들은 모두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 다시는 그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나라는 진실을 알고 전 남편과 원수가 되었고 그들의 예금은 동결되고 신부는 기록이 남았으니 국내든 해외든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척들의 지지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곧 손에 쥘 160억 원의 보상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이모는 저와 엄마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이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중에 그들이 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식당 경비원들한테 지켜보라고 할게. 절대 내 근처에 못 오게 할 테니.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 소동은 저를 시댁에 쫓아내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따뜻함과 지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곁에 있으니 저는 반드시 제 것을 지키고 제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 모임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습니다. 구청에서 다음 주에 160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미리 와서 수령 계좌에 거액 이체 한도를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 입구에는 작은 광장이 있었는데 평소 몇몇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많아서 아주 붐볐습니다. 제가 막 은행에서 나오는데 옆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익숙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는 닳아서 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가 빠진 범랑 그릇을 들고 있었는데 그릇 안에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전 남편과 시누이도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모자를 쓰지 않았고 머리는 길어서 눈을 가리고 있었으며 얼굴은 검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는데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색이 바랜 목도리를 두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딱딱하게 마른 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주운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찬바람 속에 서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전에 해외에서 명품을 자랑하던 모습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갑자기 반짝이더니 비틀거리며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범랑 그릇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고 동전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수진아, 너구나. 우리 좀 살려줘.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전 남편도 서둘러 다가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죽은 척해서도 안 됐고 너를 협박해서도 안 됐는데 제발 우리 먹을 거 살 돈 좀 줘. 몇만 원이라도 좋으니. 시누이도 고개를 들어 눈이 붉어진 채 울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제 다시는 언니 물건 뺏지 않을게요. 다시는 명품 자랑도 안 할게요.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변의 행인들이 소동을 듣고 모여들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족끼리 싸우나? 저 할머니 불쌍해 보이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저장해둔 증거를 열었습니다. 먼저 시누이가 해외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자랑하던 소셜미디어 게시물, 그 다음에는 전 남편이 저를 협박한 녹음 파일 일부, 마지막으로 법원의 동결 결정서
캡처 화면을 행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족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위장하고 새 여자를 데리고 해외로 빚을 피해 도망갔어요. 그리고 제 160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 했죠. 해외에서는 명품 자랑하고 큰 집에서 살다가 이제 와서 돈이 없어지니 불쌍한 척하며 구걸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출국했고 제 사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불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인들은 휴대폰을 보고 나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네. 죽은 척하며 돈 가로채려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 그러니 저렇게 초라해지지. 자업자득이야. 아가씨, 마음 약해지지 마요. 저런 사람들은 혼 좀 나야 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전 남편의 팔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 나라도 떠나고 계좌도 동결되고 우리는 살 곳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자고 매일 빵만 먹는다고. 이 나라가 떠났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마 당신 아들이 불법 체류자에 돈까지 없어진 걸 알고 떠났겠죠. 처음에 그가 당신 아들을 따라 해외에서 명품 자랑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겠죠. 당신들이 지금 겪는 일은 모두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전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수진,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우리 계좌를 동결시키지 않았다면, 네가 우리에게 보상금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 너는 일부러 그런 거야. 제가 일부러 그랬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먼저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하고 먼저 제 보상금을 가로채려 한 건 당신들이에요. 제가 당신들 계좌를 동결시킨 건 법적인 수단으로 제 자신을 보호한 것뿐이에요. 그 보상금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고 당신들과는 단 한 푼의 관계도 없어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주변의 행인들도 저를 도와 말했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네. 얼른 가세요. 괜히 저 아가씨 시간 뺏지 말고. 시어머니는 행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자 또다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애원하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은행 입구의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비 아저씨. 부탁 좀 드릴게요. 은행 입구에서 세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려 해요. 와서 이 사람들 좀 쫓아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2분도 채 되지 않아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을 보자마자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당신들이야. 어제도 여기서 구걸하고 행인들한테 돈 달라고 하더니 오늘은 왜 또 이 아가씨를 괴롭히는 거야. 알고 보니 그들은 어제도 여기서 구걸을 했고 행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경비원들은 이미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변명하려 했지만 경비원이 바로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전 남편과 시누이도 다른 경비원에게 맡겼습니다. 얼른 가세요. 안 가면 우리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당신들 신원 정보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서 경찰이 오면 바로 잡혀갈 수 있어요.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바로 기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끌려 멀리 갔습니다. 가면서 시어머니는 아직도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경비원에게 끌려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저를 속이려 했을 때 왜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하고 저를 협박했을 때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을까요? 행인들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점차 흩어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곁을 지나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했어. 저런 사람들한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마음 약해지면 그들이 또 괴롭힐 거야. 저는 웃으며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땅에 떨어진 범랑 그릇을 주워 옆에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아저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그릇 아저씨 쓰세요. 혹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환경미화원은 그릇을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마음씨가 곱네요. 근데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까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냥 그들에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불쌍한 척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을 마치고 저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져 따뜻했고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이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신분 없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살 곳도 먹을 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속이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그들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16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곧 여성재산권 보호 공익 모임을 설립하여 저처럼 시댁의 계략에 시달리는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미래는 점점 더 밝고 점점 더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던 날, 저는 일부러 빨간색 외투를 입었습니다. 엄마는 빨간색이 경사스러운 날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구청에 들어서자 장주임님은 이미 문 앞에서 웃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수진 씨, 유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속을 다 마치면 160억 원이 바로 계좌로 이체될 겁니다. 수속을 밟을 때 담당자는 제 신분증과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령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체 증빙 서류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계좌 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지금 바로 이체 신청을 하겠습니다. 은행 쪽에서 아마 이 시간 이내에 입금될 겁니다. 저는 증빙 서류에 적힌 이체 금액 160억 원을 보며 손가락으로 종이를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마음이 바위처럼 든든해졌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서서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앞으로 우리 모녀 더 이상 걱정할 일 없겠구나. 구청에서 나와 우리는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휴대폰에서 띵동 소리가 났습니다. 은행의 입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오은행 XXX 계좌에 16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16, 0, 58, 623.31원. 저는 휴대폰을 엄마에게 보여드렸고 엄마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가자. 내 외할아버지께 가서 인사드리고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 외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저와 엄마는 공익 모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0평방미터가 넘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벽에는 여성재산권, 보호, 공익공간이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강연과 상담을 위해 긴 테이블과 의자 몇 개를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자진해서 공익고문이 되어 매주 한 번씩 와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도 와서 도와주셨는데 상담하러 오는 여성들의 정보를 등록하는 일을 맡았고 자주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첫 번째 공익 강연에는 32명의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었고 결혼 후 시댁의 재산을 빼앗길 뻔한 사람도 있었으며 저처럼 결혼 생활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앉아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집에 등기 권리증과 공증서를 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돈 얘기를 하면 정이 상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는 한 가족인데 그렇게 칼같이 나눌 필요가 있냐고 했고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260억 원 보상금 때문에 죽은 척하며 빚을 피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재산권 공증은 정없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요. 강연이 끝날 무렵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눈가가 붉어진 채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제 남자친구 집에서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에 자기 아들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요. 안 올려주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재산권 공증 양식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름을 올려주는 건 괜찮은데 먼저 공증을 받자고요. 이 집은 당신이 결혼 전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니 이름을 올려도 여전히 당신의 개인 재산이라는 것을 명시하자고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라면 분명 이해해 줄 거예요.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가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당신의 집을 빼앗고 싶은 건지. 여성은 양식을 받아들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전에는 항상 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웠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감정 때문에 제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여성의 눈에 다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공익활동을 하는 의미였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고 예전의 저처럼 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 것. 나중에 이모에게 들으니 시댁은 아직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추워지면 다리 밑에 웅크리고 주워온 낡은 이불을 덮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불법 체류자 신분을 확인하고는 바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예전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그녀가 죽음을 위장한 사실을 알고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오래전에 떠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만 들릴 뿐 다시는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모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통쾌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업보야. 남을 속이려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겠지. 제 삶에도 점차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달 2번의 공익 강연 외에 저는 법률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김 변호사님을 따라 더 많은 재산권 보호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변 도시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엄마는 예전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난달에 우리는 특별히 바닷가에 갔습니다. 엄마가 해변에서 웃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160억 원을 받았을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엄마는 공익 사무실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제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예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당황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든 침착하게 대처하는구나. 저는 웃으며 책상 위에 증거 서류철을 들어 보였습니다. 안에 자료는 이미 꽤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사례도 있었고 강연에서 여성들이 공유해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예전에는 두려웠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소란을 피울까봐, 제가 보상금을 지키지 못할까봐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증거를 잘 남겨두고 든든한 지원군을 찾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요. 지금 제가 공익활동을 하는 것도 더 많은 여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계략에 휘말려도 우리에게는 법이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니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자매들에게 몇 마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겪으며 얻은 교훈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든 자신이 구매한 것이든 반드시 재산권 공증을 받으세요. 귀속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세요. 한 가족인데 그렇게 나눌 필요 없다는 헛소리를 믿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은 당신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시댁이나 배우자가 당신의 재산을 노릴 때 마음 약해지거나 참지 마세요. 첫 번째 양보는 그들에게 당신을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다음에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캡처할 것은 캡처하고 변호사를 찾을 것은 찾고 경찰에 신고할 것은 신고하세요. 당신의 선량함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남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반드시 믿을 만한 지원군을 찾으세요. 저처럼 엄마가 침착하게 분석해 주시고
김 변호사님이 법적 절차를 도와주시고 친척들이 시댁을 감시해주는 것처럼요.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짊어지지 말고 신뢰하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덜 헤매도록 도와주고 더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일이 생기면 당황하던 그 소녀가 아닙니다. 손에 쥔 160억 원의 보상금은 낭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공익 모임의 모든 여성 한 명 한 명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입니다. 미래에는 저는 이 공익 활동을 더 크게 키워서 더 많은 자매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도록 돕고 그들이 모두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더 이상 계략에 휘말리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현명하고 충분히 용감하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의 것을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